처음으로 101개 경제사절단이 동행해서 기업과 함께하는 경제 중심의 정상 외교를 진행했습니다. 300억 불의 투자 유치, 48개의 MOU 등 역대 UAE 순방에서 최대 규모의 성과를 창출했습니다. 어제 다보스 포럼 연설은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지금 세계는 경제 불확실성과 복합 위기에 놓여 있다며 협력하고 연대해 이를 극복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란은 UAE의 적, 한마디로 외교 대참사를 일으킨 윤 대통령이 말하는 협력과 연대 대상은 과연 누구입니까? 어떻게 분리해요? 이재명 의원이 민주당의 대표가 아니면 검찰이 이렇게까지 괴롭히지 않아요. 민주당의 이미지를 나쁘게 만들어서 총선에 승리하게 만들려고 검찰이 도와주고 있는 거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재명 대표는 정적이 아니고 경쟁 상대도 아닙니다. 떳떳하게 해명하고 수사를 받으면 될 일입니다. 탄핵 때 유승민 의원의 행동이 과연 옳았냐? 잔인하게 박근혜를 등에 칼을 꼽더라. 그리고 나경원이도 그렇게 2018년도 분당절 치고 지방선거 앞두고 당내 분당절 쳤으면 이번에 분당절 치지 말라는 거야. 국가대표 정치뉴스쇼 5시 정치회의 시작하겠습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오늘 새벽 구속이 됐죠. 영장에는 횡령, 배임 등 6가지 혐의가 기재가 됐는데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한 부분은 영장에 들어가 있지 않았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김 전 회장이 구속이 됐으니까 앞으로 검찰이 이 부분에 수사를 집중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검찰은 오늘부터 다시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갈 걸로 보이는데요. 김 전 회장의 비자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를 규명하는 게 관건으로 꼽힙니다. 자금 흐름이 명확하게 규명이 돼야 이 대표를 향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수 있기 때문인데요. 현재 김 전 회장은 비자금 자체를 부인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사가 쉽지는 않을 거라는 게 법조계의 판단입니다. 다만 영장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부분이 빠진 걸 놓고 민주당에서는 네. 대국민 사기극을 벌였다.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그런 주장도 내놓고 있는데요. 자, 어제 저희가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28일 이재명 대표 출석을 놓고 검찰과 민주당, 검찰과 이재명 대표 측 간의 신경전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죠. 네, 맞습니다. 앞서 검찰이 이 대표에게 출석하라고 한 날짜는 28일이 아니었는데요. 아니었죠. 네. 28일은 이 대표가 정한 날짜입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출석 날짜를 일방적으로 언론에 밝혔지만 수사팀과 협의된 바 없다면서 불쾌감을 드러냈는데요. 하지만 이 대표가 출석에 응한 만큼 검찰도 이 대표의 제안대로 28일로 조사 일정을 검토 중인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제 해외 순방을 마치고 내일 귀국하잖아요. 네. 아까 그 해외 순방의 성과에 대해서 설명하는 장면도 저희가 잠깐 봤는데 이란에 대한 발언, 이란이 이제 아랍에미리트의 적이라는 이 네. 발언이 상당히 후폭풍이 크잖아요. 어제 대통령실이 양국 간 관계와 무관하다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 정치권의 공방은 계속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제3국에 관한 말은 극도로 자제할 필요가 있다면서 친구 대신 적을 늘리고 국격을 떨어뜨리는 거꾸로 외교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란이 UAE의 적대국이 맞지 않냐면서 이란도 양해할 부분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식 잠깐 짚어보면요. 나경원 전 의원의 장고가 좀 이어지고 있고 아까 홍준표 시장이 아주 싸늘하게 그렇게 얘기하는 장면도 봤는데 네. 일단 나 전 의원 측의 얘기를 종합해 보면은 출마 쪽으로 약간 기운 듯한 그런 분위기가 발견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나 전 의원의 측근 박종희 전 의원에 의하면요. 나 전 의원이 최근에 침잠 모드로 있는 거는 국익 외교로 분주한 대통령에게 누가 되지 않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연휴가 끝나고 보수의 상징적인 장소에서 출정식을 하게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연휴지만 정치권이 상당히 바쁘게 돌아갈 것 같은 그런 분위기네요. 그렇다면 출근하라는 건 아닙니다. 네. 하겠습니다. 됐어요. 전 들어갈게요. 자, 오늘 회의는 류 실장 박마커, 유채커 조멘토 백반장, 김현숙 소통역사 그리고 정치부의 애청자 정 의원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속보실 시간 반영하면서 열어놓고 회의를 진행하죠. 백반장이 자기가 출근한다고 그랬는데 저 생각 없이 한 얘기겠죠? 그냥 출근합니다. 원래 출근해요? 월요일, 화요일에 출근합니다. 그래요? 네. 알았습니다. 네, 존경합니다. 자, 오늘도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소통반장 백반장이 직접 여러분과 소통할 예정인데요.
오늘의 주제는 뭡니까? 네, 방역 당국이 오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키로 했습니다. 요양병원이나 대중교통 등 감염 취약 시설을 제외하고 다른 장소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한 건데요.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정의원분들의 생각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유튜브에 정치부 회의 실시간 검색하시면 방송 보시면서 댓글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정의원분들의 의견은 잘 챙겼다가 이따 소개하도록 하고요. 또 백 반장이 월요일, 화요일 출근한다고 하니까 뭐 그때 들어오는 의견도 아마 잘 정리할 거라고 믿습니다. 유한울의 뉴스픽5부터 오늘의 정치부 회의 출발하겠습니다. 정부가 설 연휴를 지나서 오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의무를 조정하겠다고 오늘 공식 발표했습니다. 그때부터는 특정 장소를 제외한 다른 곳에서는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꼭 쓰진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서울 구룡마을에서 불이 나서 주민 500여 명이 대피하는 사고가 있었죠. 저도 안전 문자를 많이 받았는데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다만 반복되는 재해에 주민들은 지쳐가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 소식을 유한울 체커가 정리했습니다. 네, 5시 하면 다정해 정의원들의 뉴스 큐레이터 울체커입니다. 일찌감치 귀성길에 올라 다정해보시는 우리 정의원님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설 연휴 전 마지막 뉴스픽5 바로 들어갑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요. 840일 또 찾아온 화마, 삭제 아닌 제한, 골프 수행, 음악의 별 지다로 잡아봤습니다. 첫 번째 픽, 오늘은 840이라는 숫자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정의원님들은 840, 이 숫자 보면 특별히 떠오르는 게 있나요? 제가 이 숫자를 들고 온 이유, 먼저 2020년 10월 13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함으로써 감염 확산의 우려가 있는 대중교통, 집회나 시위장, 감염 취약계층이 많은 의료기관과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 등에서는 거리 두기 단계의 구분 없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네, 바로 이날부터 전국 차원의 실내 마스크 의무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목해야 할 날짜는 2023년 1월 30일, 앞으로 열흘 뒤인데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은 설 연휴가 지난 후인 1월 30일 월요일부터 시행하겠습니다. 조정이 시행되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 권고로 전환됩니다. 네, 바로 실내 마스크 의무가 사라지는 날입니다. 무려 840일 만에 해제인데요. 이 반가운 소식, 코로나 환자가 국내에서 처음 발생한 지 만 3년이 되는 오늘 발표됐습니다. 더 정확히는 실내 마스크를 의무에서 권고로 조정하는 겁니다. 여기에 따라 실내 마스크를 안 썼을 때 부과됐던 과태료 10만 원도 사라집니다. 물론 고위험군을 보호하기 위해 계속 써야 하는 곳들은 있습니다. 대중교통수단, 그리고 요양병원과 기관, 그리고 장애인 복지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입니다. 의료기관과 약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대중교통은 아니지만 택시에서도 써야 합니다. 네, 택시는 아주 다수가 이렇게 한꺼번에 모이는 상황은 아니지만 일단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산밀 환경에 속한다고 저희가 분류하고 있고 그래서 다른 대중교통장과 함께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정부가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을 결정한 이유, 이 마련해둔 4개 지표 중 3개 지표를 충족하면서 겨울철 재유행이 안정세에 접어들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국발 코로나 유입도 이제 한 곱이 넘은 것으로 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결정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지표 4가지 중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 사망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 대응 역량의 3가지가 충족되었고 대외 위험 요인도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진전은 국민 여러분들의 인내와 각 단체, 의료진의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충족하지 못한 마지막 지표 동절기 추가 접종률인데요. 이것도 감염 취약시설 입소자와 동사자 그리고 고령자의 접종률 기준을 각각 60%, 50%로 두고 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감염 취약시설은 62.1%로 달성했지만 60세 이상 고령층 34.5%로 아직 갈 길이 먼 상태입니다. 이 고령층은 코로나에 걸리면 병이 악화하거나 사망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 이 코로나 3년 겪으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는 사실이죠. 설 연휴까지 앞둔 이때 접종은 꼭 필요해 보입니다. 해제를 하더라도 우려할 정도로 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그 느는 와중에서 피해를 보는 것은 고위험군이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그런 분들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빨리 계량 백신 접종을 해주시고요. 네, 바로 이 설 연휴 기간임을 감안해서 사실 지금 당장 풀어도 이상하지 않을 실내 마스크 의무를 연휴 뒤까지 연장해둔 건데요. 실제 이번 설 연휴 이동량은 지난해보다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 이후 사회적 거리 두기가 없는 첫 연휴인데다가요. 너무나도 아쉬운 소식이지만 작년보다 연휴 기간이 하루 짧기도 합니다. 따라서 하루 평균 이동량 지난해보다 22.7% 늘고 매일 530만 명 정도가 이동할 걸로 정부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설 연휴를 거치면서 주간 일평균 확진자가 크게 증가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가 더해지면 일시적으로 확진자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방역당국과 지자체는 경각심을 가지고 의료 대응에 빈틈이 없도록 미리 살피고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어르신 등 고위험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장소에서는 언제든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를 권고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모두 마스크를 사러 이렇게 약국이나 마트 앞에 길게 줄도 서봤고요. 또 원래 2m 안에 사람이 없을 경우 안 써도 됐던 마스크가 항상 써야 하는 걸로 바뀌면서 많이 갑갑해하기도 했습니다. 그 모든 어려움을 겪으면서 여기까지 온 건데요. 그래도 코로나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모두 경각심 잃지 않고 계속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2년여 전 실내 마스크 의무가 시작됐을 때 방역 당국이 당부했던 마음가짐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루 시작을 그날 아침에 일어나면 날씨를 확인하면서 시작하듯이 이제는 하루를 시작하실 때 외출을 할지, 한다면 외출할 그곳이 거리 두기가 되는 안전한 곳인지, 이동은 어떻게 할지, 마스크는 챙겼는지, 무엇보다도 오늘 내 몸에 이상은 없는지 등 코로나19를 생각하면서 시작하시면 어떨지 생각해봅니다. 그것이 나 스스로의 건강과 안전, 나아가서 가족과 이웃도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두 번째 픽은 또 찾아온 화마입니다. 서울 강남의 마지막 한자촌 구룡마을에서 오늘 아침 6시 27분 불이 났습니다. 첫 신고자는 오전 6시쯤 화장실에 갔는데 형광등이 깜빡거리는 걸 봤다. 기분이 이상해서 문을 여는 순간 한 집에서 불이 벌겋게 타올랐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는데요. 불은 삽시간에 번졌습니다. 당시는 사지구 쪽에서 불꽃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 옆에 계신 분한테 얘기했더니 119에 신고하고, 그러고 뭐 올라가 보니까 뭐 불길을 우리가 잡을 수가 없어서 그냥 내려왔죠. 그냥 보고만 있었지 뭐 할 수가 없어요. 불은 사지구에서 6지구까지 번졌습니다. 다행히 마을 주민 500여 명이 제때 대피해서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5시간 19분이 지나서야 완전히 꺼진 불로 집 60채가 타고 이재민 62명이 발생했습니다. 강남구는 인근 호텔 4곳에 임시 거주지를 마련했습니다. 연소가 인근 그 마을로 확대됨에 따라 07시 26분에 대응 2단계로 상향 발령되었으며 7시 39분에 산림청 헬기를 추가 요청하였습니다. 인원은 그 소방 197명, 구청 300명, 경찰 320명, 군부대 100명 등 총 918명을 동원하였습니다. 네, 당시의 긴박함이 이 브리핑 내용을 통해서도 느껴지는데요. 구룡마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 강남의 마지막 판자촌입니다. 1988년 서울 올림픽을 준비하던 당국이 도시 미관을 해친다면서 이 개포동 일대 무허가 주택을 철거했는데요. 그때 이주한 주민들이 만든 마을입니다. 저도 직접 가본 적이 있지만 이 비닐과 나무 판자를 덧댄 만든 가건물, 이 판잣집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바로 이 건물들 때문에 화재에 취약하다고 지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정치권이 이 화재 현장을 방문했을 때는 이런 주민들의 고성도 터져 나왔습니다. 합심협력해서 잘 극복하도록 할 테니까 이거는 힘내세요, 형님. 그래서 아무튼 여기 방을 배정해 드릴 테니까 일단 뭐 왔다 갔다 하셔도 좋고 그러니까 그 편하게 하십시오. 근데 우리 여기 이재민들 지낼 숙소를 호텔로 다 마련하고 있죠. 예. 그래서 따뜻하게 우리 설 명절 좀 나실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오시겠으면 고생하지 실제 이 구룡마을에는 매해 불이 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수해 단골 지역이기도 한데요. 작년 8월 역대급 폭우 피해를 다 극복하기도 전에 태풍 흰남노가 다시 한번 마을을 핥히고 가기도 했습니다. 추석을 앞둔 때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설 연휴 직전입니다. 한파가 예고된 이번 연휴, 마을 주민들의 마음이 더 추울 것 같습니다. 연속극 보려다가 난리 났었거든. 연속극도 못 봤어. 아직 천장에서 물이 새는 바람에 전등도 켤 수 없습니다. 난방도 안 됩니다. 주민 노희수 씨는 추석 연휴 동안 이웃집 지붕의 방수 공사를 마무리하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굴뚝에서부터 이까지 막 집중해서 딴 때는 바쁘니까 노는 사이에 이거 뭐 다 뜯어줘야. 네, 세 번째 픽은 삭제 아닌 제한입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죠. 서훈, 박지원, 서욱, 이 문재인 정권 안보라인 3인방에 대한 재판이 오늘 시작됐습니다. 공판 준비 기일이기 때문에 모두 변호인이 대신 참석했는데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측은 은폐 생각도 한 적 없다고 했고요. 서욱 전 장관 측은 삭제 아닌 첩보 배포선 제한을 지시한 것이라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블랙리스트 의혹을 받고 있는 문재인 정부 장관 3명도 어제 기소됐는데요. 당시 청와대 인사 라인도 함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또다시 전 정부 보복 수사로 새해 벽두를 열려 합니다. 정권 시작부터 전 정부 산하기관 인사들을 먼지 털듯 탈탈 털더니 해가 바뀌자마자 기소한 것입니다. 5년 단임제 대통령제 하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제도적 문제마저 정치 기소로 안가품하려는 윤석열식 정치 보복에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네, 다음 픽은 골프 수행입니다. 이 수행이라는 단어 뜻부터 좀 살펴보면요. 제가 좀 찾아봤는데 불교에서 부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불도를 닦는 데 힘쓴다 이런 뜻입니다. 지난해 12월 이 겨울 수행 기간인 동안거 기간에 태국으로 원정 골프를 다녀온 스님들이 있습니다. 해인사 소속 승려들입니다. 자제해야죠. 죄송한 일입니다. 치앙라이 성지순례 가고요. 이렇게 다녔습니다. 그만 한 게 아니에요. 뭐 제가 죄인이죠. 뭐 어떻게 합니까? 네, 해인사에서의 잡음은 이뿐만이 아닌데요. 최근 해인사 주지 현흥 스님은 성추문 의혹에 휘말려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조계종은 사표 처리를 보류하고 의혹에 대한 조사에 나섰습니다. 네, 마지막 픽은 음악의 별 지다입니다. 60년대 여배우 트로이카 시대를 이끌었던 배우죠. 윤정희 씨가 79살의 나이로 프랑스 파리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윤 씨는 2016년에 저희 뉴스룸에 출연해서 이런 말을 남긴 적이 있었는데요. 저는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저는 영화를 할 거예요. 영화는 뭐예요? 인간을 그리는 건데 인간이 젊음만 있나요? 정말 노인들 모습 그리는 것도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마 100살까지 살 수 있을까? 그때까지 할 거예요. 좋은 시나리오만 있으면. 하지만 이런 꿈 윤 씨는 끝내 이루지 못했습니다. 알츠하이머 병에 걸렸기 때문인데요. 투병 중인 윤 씨의 성견 후견인 누가 맞느냐를 두고 윤 씨의 동생 그리고 남편인 피아니스트 백건우 씨와 딸 사이에 법정 다툼도 진행 중이었습니다. 당사자가 세상을 떠나면서 각하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의 뉴스픽은 여기까지입니다. 정 의원님들께 두 번째 새해 인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뉴스픽 5였습니다. 네, 물론 코로나가 완전히 끝난 건 아닙니다. 약간 좀 이제 가라앉는 추세긴 합니다만 어쨌든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의무가 이제 조정이 된다는 그런 속보를 좀 전해줬고요. 다만 이제 대중교통이라든지 감염 취약 시설은 이제 그대로 이제 유지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막 개인차가 좀 있을 거예요.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이따가 좀 백 반장이 좀 소개를 하겠지만요. 저는 당분간 좀 쓸 예정인데 아무튼 좀 상황을 좀 볼 상황이고. 자, 남은 방역 조치인 7일 격리 의무에 대한 논의 가능성까지 오늘 열어놨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방역 당국은 정치권에서 나온 격리 단축 제안에 대해서 현 단계에서는 7일 격리가 적절하다 하면서도 논의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그런 논의를 시작할 단계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WHO에서 지금 이제 코로나19 비상 사태를 아직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는 비상 사태가 해제가 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국내의 그 심각 단계가 경계나 주의 단계로 그 단계가 변경이 되면서 격리 의무 해제 그 고려를 전문가들과 같이 논의해서 결정해 나갈 그럴 예정입니다. 네, 코로나가 처음에 국내에서 발생을 했을 때는 이 코로나 격리 기간이 14일이었다가요. 2011년 11월에는 10일로, 또 지난해 1월에는 7일로 줄어들었습니다. 작년 6월에는 여기서 더 줄이거나 아예 격리를 없애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진행이 됐는데요. 당시 유행 상황을 고려한 시뮬레이션 결과 확진자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오면서 이 7일 격리가 지금까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네, 계속 강조해드리지만요. 코로나가 아직 완전히 끝난 건 아닙니다. 사실 언제 끝날지 불분명한 상태라는 말이 정확할 텐데요. 따라서 의무가 해제됐다고 해도 꼭 쓰면 좋겠다. 방역당국이 오늘 강력하게 권고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선 고위험군 당사자, 그리고 코로나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이나 고위험군과 접촉한 사람 꼭 써달라고 했고요. 나머지 경우는 지역 및 청장의 이야기로 직접 들어보시죠.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넷째, 환기가 어려운 산밀 환경에 있는 경우, 다섯째,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비말 형성 기회가 많은 경우에는 꼭 마스크를 착용해 주실 것을 강력히 권고드립니다. 네, 그리고 코로나 확진자의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해하실 텐데요. 확진자는 격리 중에 다른 사람과 접촉할 경우 마스크를 꼭 써야 합니다. 네. 고령마을 화재 속보, 저도 이제 출근길에 그 얘기를 들었는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만 또 주민들의 상실감이 상당히 큰 상황이고요. JTBC도 저희가 아침 뉴스를 좀 늘려서 아까 이제 특보를 하기도 했습니다. 화재 현장에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간 모습 아까 좀 볼 수 있었는데 민주당 지도부도 현장을 찾았다는 거죠. 일단 그 국민의힘 방문 내용부터 조금 더 전해드리면요. 이 국민의힘 지도부는 원래 서울역 귀성 인사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고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제 원래 일정을 취소를 하고 구령 마을로 달려갔는데요. 정진석 위원장 이 현장을 둘러보고 나서 주민들의 피해와 복구 문제를 관계기관과 협조해서 촘촘하게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도 화재 진압 현장을 둘러봤는데요. 이 대표는 건축물이 스티로폼으로 만들어져서 화재를 진압하기 어려웠다는 소방당국의 보고를 받고 인명피해가 없는 게 정말 다행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강남구청에 사고 수습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네, 유채커. 오늘 뭐 두 번이나 설 인사를 하고. 자, 오늘 원픽은 어떤 걸로 잡았습니까? 네, 오늘의 원픽입니다. 840일 만에 마스크 졸업, 써야 할 곳 기억해 두세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정작 쌍방울그룹 김성태 전 회장의 구속영장에선 빠졌죠. 민주당은 검찰이 아니면 말고식의 수사를 하고 있다고 공세를 폈습니다. 김 전 회장은 오늘 구속이 됐는데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다음 달 5일까지 검찰이 집중 수사를 이어갈 걸로 보입니다. 류정아 상황실장이 관련 내용 정리했습니다. 네, 쌍방울그룹 김성태 전 회장 오늘 새벽에 구속이 됐습니다. 8개월 동안 해외 도피를 하다가 태국의 한 골프장에서 붙잡혔죠.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봤습니다. 김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자금 운영은 그룹의 전 개경 총괄본부장 A씨가 해서 본인은 알지 못한다고 지금 태국에 있는 A씨에게 책임을 모두 돌린 상태죠. 그리고 배임 횡령을 비롯해서 불법 대북 송금 외에는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일부 아까 배임이나 횡령 혐의를 일부 인정하시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 입장은 변화 없으신 거죠? 일부 인정한 적이 없는데. 그 배임이나 횡령도 아예 지금 부인하고 계신 거예요? 검찰 제가 성실히 말했습니다. 네, 구속영장에 적시된 김 전 회장의 혐의는요. 아시는 것처럼 이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쏙 빠졌습니다.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대표와 연결되는 가장 관심을 모았던 의혹인데요.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이 점을 들어서 검찰이 꼬리를 내렸다고 해석을 하면서 공세를 폈습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그동안 악의적으로 이 대표를 공격해왔다면서 사과하고 책임지라고 했습니다. 쌍방울과 이재명 대표를 엮기 위해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요란하게 떠들더니 슬그머니 꼬리를 내린 것입니다. 아니면 말고식의 흑색선전, 마타도어의 실체가 드러난 것입니다. 무책임하게 의혹 제기하고 부풀리고 기정사실인 양 공격해왔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사과해야 합니다. 네, 국민의힘도 공격 방향을 약간 틀었습니다. 영장에 적시가 됐고 김 전 회장도 혐의를 인정한 불법 대북 송금 혐의에 집중 포화를 퍼부었는데요. 김 전 회장은 2019년 남북 관계가 나쁘지 않았던 때에 북한에 640만 달러, 약 72억 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죠. 북한의 김영철 조선아시아태평양위원장에게도 거액의 달러를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서 이건 반역 행위라고 했습니다. 이재명의 경기도는 대북 접촉과 불법 자금 송금에 김성태를 이용하고 김성태는 이재명 지사 쪽에서 특혜를 받아내려고 했다. 검찰과 사법당국은 천안함 테러 총책에게 달러 뭉치를 상납한 국가 반역 행위를 발본색원해야 합니다. 네, 민주당의 공세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갔습니다. 쌍방울 그룹에서 20억을 받았다가 다시 돌려준 변호사, 이 대표의 변호사가 아니라 다른 변호사라면서요. 실명을 공개한 겁니다. 윤석열 라인으로 통하는 검사 출신 이남석 변호사라고 했는데요. 그 변호사에게 쌍방울에서 M&A 하는 과정 속에 20억을 넣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변호사 이름이 이남석이라고 합니다. 2012년에 윤석열 검사가 윤우진이라고 하는 용산 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시켰다는 겁니다. 그 변호사가 바로 이남석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남석 변호사는 대검 중수부 출신으로 2020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쌍방울 그룹, 또 2020년 4, 5월에는 쌍방울 계열사인 미래산업의 사회이사를 지냈습니다. 쌍방울 그룹 사회이사에는 이 대표 관련 변호사만 있던 게 아니라 검찰 출신 인사들이 대거 포진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남석 변호사는 검사 시절에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를 받던 지인에게 소개를 하면서 검찰총장 청문회에서 이 변호사법 위반 논란에 휩싸이게 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일단 이 사람한테 변호사가 일단 필요하겠다. 이남석이 보고 일단 네가 지금 배진이한테는 이렇게 하지 말고 윤우진 사장 한번 만나봐라. 윤석열 부장이 얘기한 이남석입니다. 이렇게 한 문자를 넣어서 하면 너한테 전화가 올 거다. 네, 김 전 회장의 구속기한은 2월 5일까지입니다. 검찰은 쌍방울 그룹의 자금 흐름을 집중 조사를 해서 이 변호사비 대납 의혹의 증거 찾기에 집중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상태로는 딱 떨어지는 증거가 나오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가 여권에서도 나왔습니다.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는 저도 뭐 방송 나서 비판을 엄청나게 많이 하지만 하다 보면 혐의, 의혹 막 이런 거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검찰에서 그렇게 뭐 자신 있어 하는 것 같지도 않고 뭔가 먹잇감을 던져줘야 저 같은 이제 보수 평론가들이 봐라 변호사비 대납한 거 아니냐, 이 당대표로서 자격 있냐 이럴 텐데. 네, 이재명 대표는 설 연휴 직후 주말인 28일에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 출석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죠. 대장동 개발 방식을 검토한 이 보고서 초안에 민간 사업자들에게 불리한 내용이 좀 담기자 최종 결재권자인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여기에 X표를 치고 삭제를 했다. 이런 정황이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검찰은 이걸 이 대표가 민간 사업자에게 특혜를 준 배임의 정황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유동규 전 본부장은 오늘 재판에 출석을 하면서 앞으로 이 관련 증언을 법정에서 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그거 재판 통해서요. 저는 다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재판이 진행되면 그거 관련된 증언들을
처분히 할 생각입니다. 네, 결과적으로는 민간 사업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대장동 사업이 추진되지 않았다라는 게 이 대표 측의 입장인데요. 오늘 대장동 재판이 또 있었는데 유 전 본부장 밑에서 일했던 정민용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이 증언을 한 게 있습니다. 대장동 사업의 설계자는 유 전 본부장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다라고 증언을 한 건데요. 공사가 확정 이익을 받아오는 부분은 이재명 시장이 직접 설계하고 지시하셨다고 유 전 본부장이 말을 했다. 또 이런 말씀을 드려도 좋을지 모르겠지만 이 유 전 본부장이 이 시장님 천재 같지 않냐 이런 식으로도 말했다고 법정에서 밝혔는데요. 확정 이익을 가져오는 이 대장동 설계를 이 대표가 직접 했다는 건 이 대표가 이미 대선 전부터 밝혀왔던 내용입니다. 이걸 배임으로 볼 것인지 이 검찰과 이 대표 간의 법정에서 증거와 법리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장동 설계자는 제가 맞습니다. 확정 이익으로 해라. 장난하니까, 로비하니까, 먹튀 못하게 해라. 경쟁을 시켜라. 대형 금융기관을 참여시켜라. 그다음에 청렴서약서 받아서 혹여라도 부정행위 하면 나중이라도 개발 이익 다 환수하는 조치 만들자. 이게 제가 한 설계입니다. 네, 이제 내일부터 설 연휴가 시작이 되죠. 설 민심 밥상에 오를 정치 메뉴가 뭐가 될지 관심이 쏠리는데 이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의혹 관련 검찰 출석, 또 윤석열 대통령의 이 UAE에 적은 이란 발언 논란이 좀 경합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서 변호사만 대동하고 당당히 출석하겠다라고 했던 이 대표는 탄압받는 야당 대표의 정면 돌파 기조가 밥상에 오르기를 바라고 있을 듯합니다. 오늘은 서울 용산역으로 귀성 인사를 갔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여튼 작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좋은 한 해 되십시오. 네. 대표님도 많이 받으세요. 네, 이 대표는 이 검찰 출석도 앞두고 있지만 이 설을 앞두고 연이어서 시장을 찾으면서 민생 행보 강조하는 모습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내년인데요. 많이 파시고. 네. 잘 될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번 예산에서 지역 카페 예산도 많이 확보해서 그거 좀 풀리면 손님 좀 늘어날 거예요. 고맙습니다. 많이 파셨어요? 떡 하는 데군요. 이제 손두부 막 만들어가지고 여기는 우리가 뭘 사기가 적절치가 않은 것 같아요. 여기는 많이 파시고요, 어머니. 네, 복 많이 받으세요. 내가 이 양반을 내가 믿어요. 진짜 믿어요. 좀 잘해봐. 좀 잘해줘. 우리 살들어. 좀 잘 살게 해줘. 진짜로 죽겠어. 우리 서민들 잘 살게 좀 해줘봐. 좀 잘해줘. 좀. 네, 감사합니다. 감사 앞에 국회의원 이재명. 지역에서는 지역사회 발전과 전통시장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기에 2023년 1월 19일 대산 전통시장 상인일동. 네, 지금 보셨듯이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연일 민생과 경제를 강조하는 모습인데요. 사법 리스크에 묻히고 있다, 이런 평가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죠. 관련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인 민주당도 설 연휴 민심에 귀를 더 기울여야 할 듯합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김성태 전 회장 구속, 변호사비 대납 의혹 영장에서 빠지자 민주당 검찰 꼬리 내려. 정치권이 이제 명절 밥상 메뉴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 이후에 민심을 좀 좌우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동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이들 이제 모이지 못했는데 이번에 거리두기가 이제 사실상 해제가 됐기 때문에 많은 이제 가족 친지들이 한 자리에 모이기 때문에 더더욱 정치권이 관심을 좀 기울이는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정치 얘기를 잘못하면 싸우기 십상이잖아요. 이제 모였다가 좀 싸우고 헤어졌다는 그런 얘기도 좀 많이 들리는데, 그럴 때 이제 정치부에 나온 내용을 기초로 좀 이제 얘기를 하면 저희는 이제 팩트 중심으로 하니까 좀 충돌을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아까 이제 류 실장이
그 여러 가지 이제 밥상 메뉴 거리가 있는데 일단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석이 그 하나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예상을 했는데 다른 운영진들은 어떻게 봐요? 저는 일단 제가 이번 주에 좀 전했었지만 그 윤석열 대통령의 일하는 적 발언 이거에 대한 좀 이야기도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전한 이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 이야기도 나오지 않을까 그래요? 싶은데요. 밥상에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네, 오늘 일단 연휴 직전에 나온 이야기고 또 이제 오랜만에 이 거리두기가 없는 설 연휴기 때문에 대부분 정치부회를 본다는 가정하에 지금 하는 얘기죠? 많이들 보시겠죠.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고 네. 저도 이제 오랜만에 가족들이랑 보게 될 텐데요. 네. 저는 이제 개인적인 제 설날 밥상에는 과연 류 실장이 연휴 동안 술을 얼마나 먹고 올지에 대해 아니 근데 네. 유체커의 밥상에 유 실장의 술 마시는 얘기가 나온다고요? 왜냐하면 저희 가족들도 저희 다정회를 지금 애청하는 중이기 때문에 네. 류 실장이 주류 정화인 걸 너무 잘 알고 있을 잘 알고 거고 있어요? 그래서 뭐 네. 얘기를 하다 보면 뭐 자연스럽게 그런 이야기도 나오지 않을까 그런 알았습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았어요. 네. 자, 조멘토는 뭐가 올라갈 것 같아요? 저도 뭐 제가 일주일 내내 지금 전달을 하고 있는데요. 네. 나경원 전 의원이 전당대회 출마할 거냐 말 거냐 이게 적절하냐가 올라갈 것 같은데. 아, 그건 올라갈 것 예. 같아요. 근데 그 얘기해봤자 좀 정답이 없으니까 네. 먹고 사는 얘기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정치 얘기보다는 저는 네. 개인적으로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았습니다. 네. 그럼 박마콘 넘어가요? 네, 저는 아까 유체커가 하고 싶은 말 다 대신 전달해서 유 실장 얘기? 네, 다 전달해서. 아니 저희 가족들도 보고 있는데 왜 자꾸 글쎄 그런 말이에요. 얘기를 하시는지. 그 유 실장 얘기를 왜 이렇게 많이 하는 거예요? 아무튼 저는 정치 밥상, 이 명절 민심 밥상에는 네. 무조건 다정회를 많이 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좀 올라가야 된다고 봅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제발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네. 네. 자, 어쨌든 이재명 대표 검찰 출석 얘기는 확실하게 좀 이슈가 될 것 같고 사실 이제 이번 주에 그 두 명의 핫피플을 뽑자면 사실 이재명, 나경원 이제 두 인물의 기사가 많이 나왔잖아요. 뭐 당연히 아마 명절 밥상에 좀 이슈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지금 이재명 대표 얘기를 좀 더 해보면요.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가 검찰 수사를 적극적으로 받아야 한다 이런 입장인 거죠. 그렇습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지금의 검찰 수사 야당 탄압이자 정적 제거를 위한 수사다 이렇게 공세를 펴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이런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성일종 정책위 의장은 윤 대통령에게 이 대표는 정적이 아니다. 또 이 대표가 관련된 의혹들 대부분은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당 내부적으로 제기됐던 이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재명 대표는 정적이 아니고 경쟁 상대도 아닙니다. 정적 제거라면 왜 민주당 내부에서도 옳은 소리를 하는 의원들이 나오는 것입니까? 대부분의 사건들은 민주당 내부자에 의해 고발되고 문제가 제기된 사건들입니다. 해명은 하지 않고 정적 제거라는 말로 빠져나가려 하지 마십시오. 우리 국민들은 이재명 대표의 생각처럼 어리석지 않습니다. 민주당 내 비명계에서는 이제 이 대표가 개인적으로 수사에 대응을 하되 당 차원에서는 나서지 말자는 그런 입장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28일 검찰 출석 때 이 대표가 변호사만 대동하고 나가겠다고 했죠. 비명계에서도 이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소송 비용에 대해서도 당연히 개인이 부담하겠다 밝혔는데요. 그러면서도 이 지금의 검찰 수사 개인뿐 아니라 당에 대한 공격, 당 대표에 대한 공격이라는 측면을 동시에 갖고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우상호 의원도 좀 의견이 비슷한데요. 지금의 검찰 수사, 재판까지 이어지면 결국 총선까지 영향을 미칠 거기 때문에 정치적 수사라고 했는데요. 당과 개인의 분리 대응을 주장하는 비명계 인사들이 겨냥해서 그분들부터 분리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수사하고 있는 건데 이재명 의원이 민주당의 대표가 아니면 검찰이 이렇게까지 괴롭히지 않아요. 왜? 총선용이잖아요. 민주당을 때려서 민주당의 이미지를 나쁘게 만들어서 총선에 승리하게 만들려고 검찰이 도와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건 정치적 수사죠. 네, 총선용이라는 또 우상호 의원의 지적이었고요. 또 민주당 의원들은 총선까지 수사를 좀 질질 끌 거다라는 그런 예측을 내놓기도 하고 있는데 일단 우상호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의혹에 대해서 검찰이 배임 혐의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입장을 밝힌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배임 혐의를 적용한 게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반박을 했는데 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은 이 성남시장 시절에 이 개발 사업을 했을 당시 이 특정 민간 사업자들에게 이 수천억의 이익이 돌아간 점이 문제가 되고 있죠. 앞서 이 검찰
조사를 받았던 이 성남 FC 의혹 같은 경우에도 역시 성남시장 시절 기업에서 유치한 광고비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의원은 이 과정에서 이 대표에게 흘러간 돈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대표는 이 정책적인 판단을 한 것일 뿐이라는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그럼 건설사가 이익이 있어야 건설하지. 이익을 안 주면 건설합니까? 그럼 이익을 줬기 때문에 배임이다 그러면 아니 이게 이런 자본주의 국가에서 이런 논리가 어디 있어요? 돈을 먹었냐 안 먹었냐가 쟁점이지. 돈을 먹었으면 문제지. 돈을 안 먹었으면 그것은 정책적 판단 아닙니까? 네, 이 대표가 오늘 신년 기자회견에서 제안했던 30조 긴급 민생 프로젝트를 다시 한번 제안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대표가 지난 12일에 30조 긴급 민생 프로젝트를 정부 여당에 제안했지만 답이 없었는데요. 이 대표는 오늘 협의하기가 불편하시면 일방적으로 진행하더라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 재차 제안하면서 민생의 어려움을 덜 수 있다면 검은 고양이와 흰 고양이를 가릴 때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전월세 보증금 이자 지원과 저신용 서민들의 대출 보증 등을 담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오늘 대통령 행사하는 자기 방탄의 악취 탈취용 거짓 민생 프로젝트다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참, 유 실장. 한동훈 장관이 오늘 이재명 대표 수사와 관련해서 또 입장을 밝힌 게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검찰이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이건 기간이 길고 분량이 방대하기 때문에 이 대표를 2번 이상 소환해야 한다 이런 입장으로 알려지죠. 맞아요. 그렇게 밝혔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민주당은 또 이 대표를 이렇게 건건이 소화를 하는 게 부적절. 건건이가 아니고 건건이래요. 이제 백반장이 얘기했잖아요. 건건이라고. 건건이가 맞는 걸로 저희가 좀 그럼 어제 찾아봤습니다. 백반장이 저한테 잘못 얘기한 거잖아요. 그래요? 건건이가 맞대요. 계속해요. 네, 그래서 계속해요. 어쨌든 네. 민주당은 이렇게 이 대표를 왜 이렇게 반복적으로 소환하느냐 이렇게 네. 부적절하다는 입장인데요. 한 장관이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범죄 행위 개수가 많은 게 검찰 탓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직격을 한 겁니다. 네, 민주당은 이 한 장관이 개별 사건에 대한 언급을 너무 자주 한다고도 비판하고 있죠. 이 한 장관은 이에 대해서도 반박을 했습니다. 자기들은 범죄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좌표 찍어서 선동을 하는데 국민이 현혹되지 않도록 이 법무부 장관이 할 말 하는 것은 안 된다는 말이냐 이렇게 되물었는데요. 도대체 누가 그분들에게 거짓말하고 선동을 해도 비판받지 않을 특권을 줬는지가 의문이라고 이 민주당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네, 한동훈 장관이 이제 이재명 대표 수사에 대해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발언을 하고 있고 또 민주당의 공세 또한 뜨거운 그런 분위기네요. 자, 좋습니다. 어쨌든 건건이 이제 지금 소환하는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을 좀 얘기를 해봤고요.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성태 구속 변호사비 의혹 빠지자 민주당 검찰 꼬리 내려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치부회의 소통 시간 백반장입니다. 여러분, 설날이 다가왔습니다. 행복한 설날, 우리 귀엽고 소중한 반려동물들도 행복하게 보내야겠죠? 설 명절 동안 반려동물 유실과 유기를 막기 위해서 통합 신고 시스템이 운영된다고 합니다. 응급 동물병원들에 대한 정보 제공 서비스도 실시된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반려견 돌봄 쉼터를 운영한다고 하니까요. 연휴 기간 집을 비워야 할 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정의원분들 즐겁고 안전한 설 연휴 보내시고 오늘의 소통 주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짠! 네, 실내 마스크 해제 결정 여러분의 생각은입니다. 먼저 다정회에서 미리 살펴본 여론 보겠습니다. 네, 먼저 LEX5님, 이 정도면 해제하는 게 맞지만 제발 실내에서 기침할 때는 팔로 막고 하는 매너 좀 지켰으면이라고 하셨고요. NEWD님, 요즘은 강한 효과도 있고 얼굴 크기도 작아 보이는 효과도 있고 익숙하기도 해서 계속 쓰고 다니려고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정의원분들께서 방송 보시면서 댓글 보내주신 것들도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쭌쭈닝님, 늦었지만 해제 잘 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3년 만에 벗는 마스크, 다시 예전 일상으로의 회복 기대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유영권님, 아직은 의무로 가야 하지 않을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제가 다니는 직장에 한 달 사이 4명이 코로나로 인해 출근도 못해서 힘들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댓글 적어주신 정의원분들 고맙습니다. 네, 다정회와 함께 해주시면서 댓글로 소통 많이 해주세요. 지금까지 응답하라 다정이었습니다. 네, 일단 규제는 완화가 되지만 아까 어떤 분이 얘기하셨던 대로 매너를 지키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자, 좋습니다. 다음은 조익신 멘토의 정치 인사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이 사흘째 잠행 중입니다. 당권 도전 여부를 놓고 고민이 길어지는 모습인데요. 나 전 의원 측에선 여전히 전의가 불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죠. 설 연휴 뒤 보수의 상징적인 장소에서 출마 선언을 할 거라고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준석 전 대표는 나 전 의원의 모습에서 기시감이 느껴진다는 감상평도 내놨는데 관련 내용을 정치인사이드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며칠간 좀 저의 지난 정치 여정에 관해서 좀 생각해보고 뒤돌아보고 있습니다. 생각을 곧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이 벌써 사흘째 숙고의 시간을 보내고 있죠. 나 전 의원 측은 여전히 전의에 불타고 있다며 당대표 출마 쪽에 무게를 실었는데요. 출마 선언도 예고를 했습니다. 설 연휴 조용히 지내고 대통령 이제 귀국하시면 네. 그 이후에 설 연휴 끝나고 보수의 상징적인 장소 어디가 될까요? 그런데 글쎄 여러 군데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거기서 당의 가치나 당을 한 번도 탈당하지 않은 보수의 전사로서 예. 대통령을 잘 모시고 국정 수행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고 예. 또 차기 재집권까지 초석을 깔 수 있는 그런 의미로 상징적인 장소에서 출정식을 하게 될 겁니다. 네. 출정식 장소, 대구 서문시장이 후보군으로 첫 손에 꼽혔는데요. 보수의 상징적인 곳은 한 군데밖에 없죠. 어디예요? 대구 서문시장. 서문시장,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와 이명박 씨가 정치적 위기를 맞을 때마다 찾았던 곳이죠. 윤석열 대통령은 물론 최근에는 김건희 여사도 이 서문시장을 방문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도 우리 서문시장과 대구 시민 여러분들 생각하면 힘이 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기준 받고 가겠습니다. 이런 데서 처음 드시는 거 아니에요? 나중은 너무 멋진데요? 이거 제일 유명해요. 아니 제가 여기 다음에 또 올게요. 네, 나중은 먹으러. 예, 약속. 진짜요? 도장 네, 만일 서문시장에서 나 전 의원이 출정식을 연다면 분위기가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어제 대구에서 나 전 의원의 당대표 출마를 촉구하는 책임당원들의 결의대회가 있었죠. 200명 이상이 모일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자리를 채운 건 20명 남짓뿐이었습니다. 보기에도 좀 썰렁한데요. 반윤 프레임, 당원들 사이에 작동하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사실은 죽었다 깨도 반윤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누가 봐도 반윤은 아닙니다. 그러나 반윤 프레임에 갇혔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지금은 반윤이 되어야 되나 뭐 이런 고민을 하실 것 같은데 스스로는 인정하시지 않는 것 같고요. 반윤이 되어야만 원하는 대표가 당선될 거라고 생각하시나 봅니다. 주류에 계신 분들. 나 전 의원의 입장에선 반윤 프레임부터 걷어내야겠죠. 그래서일까요? 윤 대통령에게 사과하는 방안을 고심 중이라고 합니다. 사과하는 것은 대통령 개인에 대한 정중한 사과는 필요하다 이렇게 보지만 또 본인의 정치적인 입지라든가 또 전당대회 출마 여부라든가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저도 쉽게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나 전 대표께서 오늘도 더 생각을 하고 최종적으로 본인이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윤 대통령이 순방에서 돌아오면 나 전 의원이 직접 소통을 시도할 거란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원하는 답변을 얻긴 어려울 거란 관측도 뒤따랐습니다. 대통령에게 내가 직접 연락을 하거나 아니면 만나면 내가 윤석열 정권을 성공시키기 위해 얼마나 큰 진정성을 갖고 있는지 직접 설득할 수 있다라고도 아직까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몇 번 내가 신호를 줬잖아. 그냥 이번엔 김기현 당대표. 그러니까 나올 생각 절대로 하지 마. 나오면 큰 화를 당해. 뭐 이런 시그널을 주지 않을까 싶어요. 나경원 나 전 의원의 모습에서 기시감을 느낀다는 분도 있죠. 이준석 전 대표인데요. 자신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가지 말라는 말이라든지 아니면 전당대회 나오지 말라는 말이라든지 이런 거는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어느 누가 대통령한테 그래 뭐 당신 말 안 듣겠어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는 애초에 그러니까 그런 타협의 의도보다는 애초에 공격 의도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저는. 나 전 의원은 윤 대통령과 특수관계라고 생각하는 듯하죠. 한마디로 인연이 남다르다는 건데요.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에 뭐 얼마나 몸을 던져서 열심히 선거운동을 했습니까? 그런 인연도 있고 또 학교 다닐 때 고시 공부를 같이 한 이런 사적인 인연도 있고 또 남편께서 이제 공직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관계도 있고. 이 전 대표는 큰 의미 없는 얘기라며 윤 대통령의 속마음을 슬쩍 들려줬습니다. 외교부 장관을 하기를 희망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왜 하면 안 되는지 같은 얘기도 좀 들었거든요. 누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분께서. 네. 윤 대통령이요? 네. 저는 근데 뭐 그게 뭐 그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무슨 인사 검증에서 부동산 문제 나한테 이런 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뭐 그냥 뭐 개인의 신상 문제가 아니라 그냥 싫다는 취지 얘기 들었어요. 그냥 싫다, 찍혔다는 겁니다. 자기가 대통령한테 찍힌 걸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자른 건데 사실은. 대통령에 찍힌 나 전 의원. 출마를 하더라도 완주가 가능하겠느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죠. 주변에 사람이 모이지 않을 거란 겁니다. 물리적으로 완주가 어려울 걸로 봐요. 전당대회가 전국 단위 선거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은 돕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의 나경원 전 의원의 이 주변 상황을 볼 때 그런 조건이 충족돼 있느냐. 저도 뭐 나 전 대표가 이제 단기 필마로 싸우기 때문에 참 보기 가려서 이제 돕고 있는데요. 캠프에 와도 실제로 돕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굉장히 좀 외롭고 힘든 그런 처지라고 보면 됩니다. 괜한 고생하지 말고 내 손을 잡아라. 김기현 의원은 연일 연포탕을 끓여대고 있는데요. 당내 분열을 획책하는 것은 그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연대, 포용, 탕평, 이 연포탕 정치를 통해서 당의 화학적 대통합을 이뤄내겠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말장난하지 말라. 김 의원에게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김장연대 뭐라고 하더라 연포탕 이런 말장난 자체가 국민들에게 굉장히 큰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신뢰다. 사실은 행동이 중요한 건데 지금 현재 당내 보면 공천에 대한 공포 분위기 때문에 함부로 이렇게 다른 의원들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들이 실제로 있거든요. 사실 이런 분위기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건 김기현 의원이 만든 거거든요. 당내 공포 분위기를 만든 장본인 김 의원 본인이라는 겁니다. 김장연대의 한 축인 장재현 의원이 반윤 우두머리라는 딱지를 붙이며 나 전 의원을 향한 공세의 깃발을 올렸죠. 친윤계 초선 의원들이 규탄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그 뒤를 따랐습니다. 줄 세우기라는 비판을 받은 이 성명서 적극 홍보에 활용했던 게 바로 김 의원입니다. 의원님 캠프 측에서도 초선의원 성명서를 홍보를 좀 하셨었잖아요. 홍보를 한 것이 아니라 성명서가 나왔으니까 그걸 배포를 한 사람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럼 이게 분열을 일으켰다라고? 초선 의원이 성명서를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을 정보 공유 차원에서는 알려야죠. 안 의원은 집단 린치를 중단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는데요. 나 전 의원의 출마를 독려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자칫하면은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당내에서 다수 힘으로 억누르는 모습으로 보일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일반 국민들은 마음이 떠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가 다 통합해서 한 그 연대로 이렇게 선거를 치르는 것이 옳다. 결선 투표를 염두에 둔 손짓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안 의원은 결선 투표 필승론을 내세우고 있기도 합니다. 조건 선거를 어떻게 칠 것이냐 하는 부분에서는 가치 연대는 있을 수 있다. 안철수와 나경원. 그렇습니다. 가치와 총선 필승 당일론. 어떤 조건이 이 대표가 갖춰야 될 그 조건이냐. 지역은 또 어디가 돼야 되느냐. 그런 부분이 되겠죠. 결선 투표에서는 제 상대가 누구건 저는 이길 자신 있다고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김기현 의원 측은 1차 투표의 과반을 얻어 승부를 결정짓겠다는 입장인데요. 설령 결선 투표에 간다고 해도 안나연대의 파괴력이 크지 않을 거다 평가설하했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 지지하는 사람과 안철수 의원을 지지하는 사람이 어느 지점에서 소위 말하는 정치적 연대가 가능하냐. 딱 하나가 수도권에서 정치했다는 분들이라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로 양측의 지지자들이 한쪽으로 지지를 모을 수 있겠느냐. 나 전 의원의 거취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상대적으로 존재감이 사라진 당권자도 있죠. 바로 유승민 전 의원인데요. 지금 뭐 타이밍도 놓친 것 같고 출마 명분도 좀 놓친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당의 민주성이라든지 비윤의 구심점 나경원 의원이 싹 가져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별로 큰 영향력이 없을 것 같아요. 요즘 언론도 잘 안 나오시더라고요. 불출마 쪽으로 마음이 기운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반면 결국엔 나올 거다 확신에 찬 분도 있습니다. 안 나갔을 거면 벌써 얘기했을 겁니다. 여기서 만약 접으면은요. 네. 소위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국민의힘 지지층 여론조사에 지금 나오고 있는 한 8%에서 10% 정도의 성적표가 자기 성적표가 돼요. 네. 저는 나오게 되면은 본인이 잘하면은 그것보다 훨씬 많이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당원 득표를. 본인의 성적표를 확인해야 차기 대선도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 유 전 의원은 30 지나야 한다. 천천히 결정하겠다는 뜻을 밝혔었죠. 저의 출마에 대해서 정말 반반이고 백지 상태 모든 거 그냥 가능성을 열어놓고 고민하고 있고 2월 초에 등록을 하니까요. 설 연휴까지도 저는 각종 여론도 듣고 또 제 주변에 저를 아껴주시는 분들의 솔직한 그런 의견도 계속 듣고 있는 중이고요. 저 이번에는 참 쉽지 않은 결정이라서 급하게 생각하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이 전 대표의 예언이 맞아 떨어지는지 지켜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갑작스런 룰 변경에 때 아닌 반윤 논란까지 말 그대로 다사다난한데요. 민주당은 꿀잼각으로 지켜보고 있죠. 우상호 의원의 감상평으로 오늘의 정치인사이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럴 거면 전당대회에 그냥 김기현 지명을 하지 대통령이. 이거 완전 구정지죠. 그래서 난 놀란 게 유승민 대통령 전 의원을 때리는 것은 서로 관계가 악화됐으니까 이해하겠는데 나경원 의원을 왜 때려요? 같은 서울대 법들끼리. 그러니까 이게 완전 개판이에요. 문화일보가 국민의힘 지지층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 결과를 새로 발표했는데요. 여기서는 또 김기현 의원과 안철수 의원, 나경원 전 의원이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였다는 거죠. 네, 이런 비슷한 얘기를 안 의원도 한 적이 있는데 국민의힘 지지층 376명에게 물은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지지도입니다. 문화일보 조사인데요. 지금 그래프가 나가고 있고 이 김기현 의원이 23.6%로 1위를 기록했고요. 안철수 의원이 18.5%, 나경원 전 의원은 18.3% 순이었습니다. 세 사람의 지지율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 양상을 보이는 모습입니다. 네, 최근 김기현 의원의 지지세가 40%를 넘는 조사 결과도 있었고 저희도 이제 그 회의 중에 소개한 적이 있잖아요. 그 결과하고는 차이가 좀 나네요. 그렇습니다. 조사 방식의 차이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번 문화일보 여론조사는 전화 면접으로 이뤄진 반면에 김 의원이 40% 이상 지지를 얻었던 여론조사는 ARS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ARS 조사 결과에는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 직접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면접은 여론조사 관점에서 본다면 사실은 새 후보가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고 제가 1위를 하는 경우도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ARS에 그렇게 의미를 두지 않고 있고요. 네,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게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조사잖아요. 실제로는 이제 당원들이 뽑는 건데 그건 저희가 그 여론조사 기관에서 체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조사를 하고 있고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두 조사에 이제 오차가 상당히 클 거다. 당원을 조사해 보면은 오차가 클 거라는 그런 주장을 좀 하고 있고. 자,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이 오늘 설을 맞아서 새해 인사를 했다는 거죠. 네, 김기현 의원은 한복 차림으로 이 새해 인사 영상을 올렸는데요. 풍요와 번영을 상징한다는 검은 토끼의 해에 우리나라도 또 우리 국민 살림도 풍요롭고 번영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을 당선시켜 주시고 우리 국민의힘을 지방선거에서도 압승으로 지지해 주신 많은 국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 열망을 잘 받들어서 금년 한 해
경제도 좋아지고 우리 민생 살림도 넉넉해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윤석열 정부도 열심히 하고 국민의힘 여당도 더 치열하게 일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의원은 울산 번개시장을 찾아서 설 차례상 물가를 살피기도 했습니다. 네, 유승민 전 의원도 이 사랑하는 분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재충전하는 연휴가 되길 바란다며 이 새해 인사를 전했습니다. 올해는 민생 경제의 어려움이 어느 해보다 큰 상황이라면서 마음이 더 무겁다라고 했습니다. 먹고 살기가 어려운 모든 분들께 따뜻한 위로를 드리고 새해 우리 정치가 민생을 해결하고 경제를 살린 역할에 충실하기를 기대한다라고도 했는데요. 또 이태원 참사에서 이 사랑하는 피부치를 잃은 고통 속에서 살아가시는 유가족분들, 이 군에 보낸 자식을 잃은 아픔을 겪고 계시는 유가족분들께도 우리 정치가 그 아픔을 덜어드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오늘 MB 사저를 방문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김영우 캠프 선대위원장과 함께 MB 사저를 방문했습니다. 안 의원이 직접 새해 선물도 들고 갔는데요. 벌꿀 선물 세트라고 합니다. 안 의원은 이번 예방이 설 명절 인사 차원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저희 당의 어르신 여러분들을 사실 만나 뵐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님 포함해서 많은 분들 그동안 고초도 많으시고 건강도 나빠지셨는데 설 앞두고 찾아뵙고 인사드리는 게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주변의 핵심 인사들이 친이계 출신이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행보가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왔는데요. 안 의원은 그런 계파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다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안 의원은 MB 예방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서 당이 지금 현재 전당대회 과정에서 분열의 양상을 보이는 걸 굉장히 우려하셨다면서 특히 전당대회가 끝나더라도 하나로 합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 밝혔습니다. 오늘의 정치인사이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전이 불타는 나경원 사과 뒤 출마, 이준석, 나경원 해임에 기시감 든다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박준우 마커의 주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순방 일정을 마치고 내일 새벽 귀국하는데요. 경제적 성과도 있었지만 윤 대통령의 발언 논란으로 빛이 발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UAE의 적은 이란이라는 말로 외교적 파장이 커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발언 자체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죠. 박준우 마커가 주민에서 관련 소식 정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6박 8일의 순방 일정을 마치고 내일 새벽 귀국을 하죠. 이번 순방 컨셉. 어둠이 깊을수록 별은 밝게 빛난다였을까요? 사실 짙은 어둠에 안개까지 내리면 빛이 희미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번 순방은 특히나 명과 암이 분명해 보입니다. 먼저 순방의 성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순방은 정부와 민간이 원팀으로 함께 협업하여 수출 계약, MOU 체결, 투자 유치 등의 많은 성과를 창출하였습니다. 순방 성과가 가시적인 성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밀한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랍에미리트 스위스 순방의 주안점은 경제였습니다. 시종일관 경제 올인으로 진행됐는데요. 윤 대통령은 이 다보스 현지에서 올린 페이스북 글에서도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경제라고 강조했죠. 국내 주요 대기업 총수 등 100여 개 업체 대표로 경제 사절단을 꾸린 데서 그 의지를 엿볼 수 있는데요. 특히 UAE로부터 300억 달러의 투자 약속을 받아낸 게 대표적인 성과로 꼽힙니다. 한 UAE 정상은 정상회담을 통해서 UAE 국부 펀드 등이 에너지, 원전, 수소, 방산 등 여러 분야에서 한국 기업에 300억 불을 투자하고 한국 정부는 이를 적극 지원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두 번째 방문지인 스위스에서도 경제 외교 중심의 일정을 소화했는데요. 이 다보스 포럼에 참석해서 글로벌 기업 최고 경영자들과 안면을 텄죠. 특별 연설에서도 이 글로벌 공급망 강화의 관점에서 한국의 역할을 피력하는 데 집중했는데요. 대한민국은 반도체, 2차 전지, 철강, 바이오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생산 기술과 제조 역량을 보유한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파트너가 될 것입니다. 대통령실 역시 순방 성과를 부각하는 데 열을 올리는 분위기입니다. 글로벌 핵심 인사들을 대상으로 한국 경제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면서 경제 외교 행보도 이어갔습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상으로서는 9년 만에 처음으로 다보스 포럼에 대면으로 참석하여 국제적 논의를 주도함으로써
글로벌 중추국가의 위상을 강화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대통령실이 자랑하는 빛나는 성과, 아쉽게도 말 한마디로 빛이 발했는데요. 윤 대통령이 아크 부대를 방문해서 한 발언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형제국의 안보는 바로 우리의 안보입니다. UAE의 적은 가장 위협적인 국가는 이란이고 우리의 적은 북한입니다. 윤 대통령이 UAE의 주적을 이란으로 규정을 했죠. 이 말 한마디로 인한 외교적 파장은 컸습니다. 이 양국 외교 당국 사이에선 그제와 어제 사이 이례적인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이 tit-for-tat, 이른바 맛 받아치기가 벌어진 건데요. 이란 외무부가 이 주 이란 한국 대사를 불러들이는 초치를 했죠. 이란은 윤 대통령 발언에 대한 즉각적인 설명과 접근 방식에 대한 정정을 요구했는데요. 이란은 여기에 두 가지를 더 얹었습니다. 묻고 더블로 가. 한국에 동결된 70억 달러 가량의 이란 자금을 언급을 하면서 양자 관계 재고 카드를 꺼내들었죠. 윤 대통령의 최근 핵무기 발언을 거론을 하면서 이 핵 확산 금지 조약에 어긋난다고 해명을 요구하기도 했는데요. 네, 사안을 의도적으로 키우려는 이란의 속내가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바로 다음 날 우리 외교부도 주한 이란 대사를 불러들이는 초치로 맞불을 놓은 겁니다. 외교부는 윤 대통령 발언이 한국-이란 관계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재차 설명했는데요. 발언은 UAE에서 임무 수행 중인 우리 장병들에 대한 격려 차원의 말씀이었고 한 이란 관계 등 이란의 국제관계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이란이 핵 확산 금지 조약과 관련한 해명을 요구한 것도 이 근거 없는 문제 제기라고 선을 분명하게 그었습니다. 우리 대통령의 발언은 날로 고조되고 있는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확장 억제의 실효성을 강화해 나가는 취지로 한 것입니다. 이란 측의 문제 제기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명확하게 지적합니다. 유례없는 맛 초치에 양국 관계가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이 대통령실은 요지부동입니다. 이 대통령 발언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오히려 이란의 오해에 방점을 찍는 기류죠.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란 측에서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면서 이란이 과잉 대응을 하고 있다는 뉘앙스를 풍겼는데요. 이 동결 자금 문제, 윤 대통령의 핵 관련 발언 등을 문제 삼는 것을 보고 이 초점이 흐려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던 겁니다. 사실 현재 이란과 UAE의 관계는 화해 분위기로 접어들었다고 하는데요. 명백한 발언 실수를 넘어서 지금 사실은 이란과 아랍에미리트가 화해 분위기가 고조되어가는 그 시점이었습니다. 당사자인 이란은 물론 오히려 방문국인 아랍에미리트나 주변국들도 지금 당황하고 약간 불편함을 주는 그런 형국으로 와버렸고요. 그럼에도 대통령실은 팩트를 바로잡거나 유감 표명은 하지 않고 있죠. 이 민주당은 외교 참사라며 연일 비난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이번 건은 참사죠. 왜냐하면 이란이 발끈했잖아요. 그러면 그 나라하고 굳이 우리가 아랍에미리트하고 친구가 되기 위해서 갔는데 굳이 이란하고 적이 돼서 돌아오는 거는 큰 손해잖아요. 특히 윤 대통령의 실언 리스크를 부각하는 기류입니다. 윤 대통령의 실언 리스크는 대선 국면에서도 여러 차례 논란이 됐던 바 있죠. 사람이 이렇게 손발로 이런 노동으로 하는 그렇게 해갖고 되는 건 하나도 없어. 그거는 이제 인도도 안 해. 또 아프리카나 이제 하는 것이고 전두환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와 그 5.18만 빼면 잘못한 부분이 이제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야말로 정치는 잘했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국빈의 생활을 하고 배운 것이 없는 사람은 자유가 뭔지도 모를 뿐 아니라 자유가 왜 개인에게 필요한지에 대한 그 필요성 자체를 느끼지를 못합니다. 실언이 도마 위에 오를 때면 윤 대통령이 내놨던 이 단골 해명이 있습니다. 바로 악마의 편집이었습니다. 무슨 말만 하면은 앞에 뛰고 뒤에 뛰어가지고 전문을 보면은 무슨 말인지 다 나올 텐데
학생들에게 좀 이해를 시키고 하는 과정에서 나온 거를 앞뒤 잘라갖고 그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뭐 왜곡도 그런 왜곡이 없는 거죠. 대통령실과 여당은 이번에도 악마의 편집이라고 느끼고 있는 걸까요? 여당은 민주당의 공세에 적극적으로 맞서고 있는데요. 윤 대통령의 발언이 장병들 격려 차원이었다고 옹호하고 있죠. 이 방어 과정에서 이란은 악당 국가라는 다소 거친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아랍에미리트 국민들 입장에서 가장 위협을 느끼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중동에서. 위협을 느끼는 나라가 어디예요, 실질적으로? 이란 아닙니까? 최근에 이란 보면요, 진짜 악당 국가예요. 우리가 뭐 이란한테 사과를 해야 된다. 이거는 또 언어 도단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외부의 시선도 곱지만은 않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도 윤 대통령이 외교 갈등을 촉발했다고 보도하고 있는데요. 로이터 통신 기사를 볼까요? 윤 대통령의 발언은 국내적으로도 골칫거리가 될 수 있다. 야당 의원들은 윤 대통령이 외교 참사를 일으켰다고 비난했고 일부 여당 의원들도 그가 좀 더 조심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렇게 전했는데요. 여기에 이 국내 중동 전문가들의 지적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신경 써야 할 건 이란 정부의 반응만이 아니란 건데요. 윤 대통령의 발언이 한국에 대한 이란 국민의 정서에도 악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사실 이란에게 한국은 최고의 나라였습니다. 그 어떤 발전의 롤 모델이었고 또 한류가 가장 인기 있는 지역. 그래서 그 정부의 공식 입장과는 달리 이란 국민들이 갖고 있는 그 당황과 분노는 훨씬 크다. 뭐 그걸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이나 여당의 대응과 달리 정부 일각에도 이란의 향후 조치를 우려하는 분위기가 있는데요. 지난 2021년 1월 이제 이란 앞바다인 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던 우리 선박이 이란 혁명수비대에 납포된 적이 있었죠. 3개월이나 억류돼 있었는데요. 정부는 이번에도 비슷한 일이 발생할 가능성을 염려해서 이 호르무즈 해협 인근을 지나는 우리 상선에 주의를 당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호르무즈 해협 취재를 다녀왔던 경험을 살려서 직접 현지 분위기를 취재해봤는데요. 이 UAE에서 무역업에 종사하는 교민과 통화를 해봤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UAE 한인사회 분위기가 어떤지 궁금합니다. 전반적으로 일단 못 들은 것처럼 안 들은 것처럼 없는 것처럼 표현하려고 하죠. 좋은 게 아니니까. 크게 키워서 좋은 게 아니니까. 무역업에 이제 종사를 하고 계시는데 이번 발언에 대해서 이렇게 업계 관계자로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안 했으면 좋았을 건데 어쩔 수 없죠. 뭐 그냥 잘 순수되기만. 그리고 실제적으로 현재 이걸로 타격이 오고 있는 건 없습니다. 현재로. 근데 뭐 혹시 제일 걱정하는 건 이게 하나의 시발점 아니면 총매제가 돼가지고 문제가 더 클까봐 걱정이지. 호르무즈 이제 해협 등에서 이제 한국 선박들이 피해를 받을 가능성도 혹시 있습니까? 뭐 항상 있으니까요. 항상 있으니까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될까 걱정이긴 한데 꼭 이것 때문만은 아닐 겁니다.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네, 오늘은 이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에 줌인해봤습니다. 부디 일이 더 커지지 않기 바라는 이 현지 교민의 마음이 느껴지는데요. 앞으로는 부디 해외 순방에선 성과만 빛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줌인 한마디는 중동 전문가의 발언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경제적으로 중동에서 가장 오랜 외교 관계를 갖고 있는 나라가 이란이고 우리가 이란을 어떤 악당 국가다 적으로 몰아가는 것은 우리의 미래 전략을 위해서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굉장히 안일한 정말 답답한 안타까운 그런 발언이고요. 네. 자, 지금 막 들어온 속보 하나만 다루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이제 나경원 전 의원의 선택에 관한 얘기를 정치인사이드에서 했는데요. 나경원 전 의원이 윤 대통령에게 사과 입장을 지금 막 발표를 했습니다. 전에 이제 본인을 해임한 것은 대통령의 본의가 아니다라는 그런 발언을 했죠. 그 이후에 이제 대통령실에 반박이 나왔는데 대통령 본의가 아니라고 말한 것은 본인의 불찰이라고 얘기를 했고 윤 대통령께 깊이 사과를 드린다라는 그런 입장문을 밝혔고 또 당원 여러분들께도 송구하다는 그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성공적인 윤석열 정부와 사랑받는 국민의힘 되는 길을 당원 동지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좀 했는데요. 다만 이번 입장문에는 이제 나경원 전 의원의 사과 부분만 담겼고 출마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한 부분은
담겨 있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러이런 이제 사과와 함께 출마를 접겠다. 뭐 이렇게 일단 의사를 밝히지 않은 걸로 봐서 일단은 출마 쪽에 조금 무게를 두는 것이 아닌가라는 예상은 할 수 있습니다만 일단 나경원 전 그 의원 측에서는 사과와 출마는 별개라는 그런 입장을 좀 보이고 있다고 하니까요. 앞으로 속보를 좀 더 챙겨야 되겠습니다. 그 연휴 사이에 속보가 나오겠네요. 저희가 연휴 끝나고 정치부회의 할 때 그때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치부회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의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희는 연휴 끝나고 다음 주 수요일 오후 5시 정각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자, 정의원 여러분들도 정의원이 아니지. 운영진도 새해 복 많이 받아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